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 오빠에게 1억 원대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이나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측은 118쪽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 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법률특보에 임명된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동향 등을 보고해 신임을 얻은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구속심사에서는 그림 진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위작이라면 가액이 형사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 원에도 못 미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3시간에 걸친 법리 공방 끝에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9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3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건데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내가 왜 그러겠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9시간 30여 분 만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던 한 총재는 조사가 끝난 뒤엔 휠체어를 타고 퇴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4일 심장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특검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다 어제 자진 출석했습니다.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특검은 질문지 50여 쪽을 준비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했는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일 뿐 본인은 물론 교단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간 겁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공범의 구속 여부 결정을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 일자를 택해 일방적으로 출석했다며 엄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대선 정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비밀리에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길에 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측근 김모 씨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아껴온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만남은 물론 식사 자리도 없었고 김 씨에 대해선 존재조차 모른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광입니다.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 논쟁에 헌법의 근거에 주장을 펴야 한다는 건데 사법부의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출 권력 우위 논쟁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주장을 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것.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도 사법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또 복합적인 사법개혁은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최규진 교육부 장관 인선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은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야당은 만취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막말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최규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명 부적절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최 부총리의 잦은 방북 이력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북 17회에 음주운전에 제자 뺨까지 때는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예를 들어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북 17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을 이어가며 검찰 법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김 총리와 최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제기한 비밀 회동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정상명, 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후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자,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와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모습까지 보셨는데 저 퇴근 직전에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뭐 관련해서 그런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침묵을 이어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는데 직접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입장조차 좀처럼 믿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희 민주당이 당시에도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총리이신 김민석 당시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눈 부릅뜨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면박을 줬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얘기하면서.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위직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선포문 몰랐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온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CCTV에 딱 찍힌 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의심을 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의심받는 자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이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도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신뢰 자산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맞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이라면 그땐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민주당 전체가 져야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계엄도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민주당의 음모론 제기를 정당화하고 계신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평론할 때 같은 것은 같다, 다른 것은 다르다 이야기해야죠.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8가지 측면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제기한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짜도 제대로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장소의 바운더리도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보자도 누군지 모릅니다. 네 번째, 그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의 당사자가 동석했다는 사람 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하나같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정도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목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그 김모라고 하는 사람은 현직 대법원장이나 현직 국무총리와 동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이 모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제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근거가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시인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주신 비밀 회동설 얘기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한 유튜브에서 처음 나왔고요. 이후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보를 받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영구 의원이 꺼낸 저 의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소가 어딘지 특정이 안 되고요. 또 날짜가 언제인지도 뭐 4월 7일인지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다. 특정을 못하고 있고 또 제보자가 누구인지 뭐 등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이제 조희대 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만나서 관련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꺼낸 얘기들을 다 살펴보면 내용이 한 발짝도 나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과거 5월 달 경에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좀 지난 후에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이제 제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수상한 만남에 참석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 김모 씨
동거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제보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답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예. 최소한 한 2명 정도의 어떤 증언이나 목격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화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어제 밝혔듯이 보수 정권의 민정 출신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의 더 추가 제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특정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고 증거가 예. 있다면 국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데 야당도 나중에 의정활동 하다가 여당이 됐든 정부가 됐든 불합리한 것들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책특권을 대해서 마치 나쁜 것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심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고 의심받는 자도 스스로 결백을 좀 입증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제보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혹을 파다가 파급력이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보통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관에서 예전에 정론관이었겠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모아놓고 소위 판을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식인데 지금 부승찬 의원은 본회의 안에 들어가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민주당이 어떤 이 얘기에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한다면 이것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감수하고 고발을 해야죠. 그러지 못하고 국회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은 역시나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는 면책특권으로 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제기하면은 그런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친민주당 계열의 유튜버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 결국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7천만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받았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 1시간 전쯤에 청담동 술자리 투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던데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무책임한 사퇴 공세를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특검에선 이게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3부 요인의 수장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도 조금 더 증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무조건 안 만났다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이 대선 개입에 벌써 개입을 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백을 조금 더 입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제 민주당이 제보를 하고 제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김의겸 당사자가 전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그때도 청담동 술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제보라든지 저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거느지 못했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이 진실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정치적인 책임과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 입장문이 나왔고 특검에서는 심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반박문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의 반응이 아까도 조금 짚어봤지만 이렇습니다. 대법원장 자격 이미 상실했다. 이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법사위 관사 김용민 의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만약에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다만 민주당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명백하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새로운 근거는 내놓는 것 없이 무조건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정치적 책임과 상처는 오롯이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엔 허위사실 공표가 거짓 선동을 낳고 그 거짓 선동이 대법원장에 대한 악마화를 낳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0월 20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에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줬죠.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에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팬덤을 향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 선동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부정해가면서 결국은 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있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시도가 더더욱 나쁜 것이고 계속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은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권력 서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관련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라고 읽힐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문영배 전 대행이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영배 전 재판관도 사실 상권 분립에서 선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 권력에게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인 거고, 사법부를 상권 분립 취지에서 당연히 존중하고 항상 우대를 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출된 권력,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한번 읽어볼 걸로 보십니까? 안 읽어보겠죠. 왜냐하면 읽어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말을 계속 정당화해야 되는 처지에 있으니 아마 무시하고 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경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하게 새겨야 되고 본인이 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권력 간의 서열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66조 사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러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각각의 권한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문영배 대행의 이야기는 헌법을 읽어보면 그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러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임명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이재명 정권의 탄생 근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주장이자 자기 부정하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정부 여당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고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 전 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 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잘 소명이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들어도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주장이 좀 허무맹랑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게 그림을 건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건넸냐? 왜 당신이 대신 그림을 사줬냐라고 하니까 뭐 본인이 그냥 뭐 부탁을 받았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림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림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든지 뭔가 대리 구매를 해야 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뇌물 아닌가? 그러면 뇌물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무리하게 총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징계도 받으면서.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를 특정 지역에 꽂으려고 했다는 우리가 정황도 이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이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민 전 검사 신병이 확보가 된 만큼 특검에서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도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0일 이내에 김상민 전 검사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법정형이 굉장히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더더군다나 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가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 가액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김상민 전 검사를 처벌하기에는 대단히 가볍게 벌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김건희 씨를 소환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그림이 결국에는 구체적인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이다. 그렇게 해서 뇌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할 건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갖춰서 법리 구성을 하고 청탁금지법이 아닌 보다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언론이 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의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어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라면서 이제 권성동 의원 측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특검에서 한학자 총재를 나와서 조사를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저 발언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UN 5사무국 설치한다든가 뭐 어떤 특정 언론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다못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해달라고 하고 독대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라든가 어떤 국제개발 원조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좋습니다. 윤영호 본부장 혼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천정궁에 불러가지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쇼핑백을 줬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원 모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개입에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1만 명 정도를 모아야 된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윤영호 씨. 근데 그러면 이 1만 명 정도의 당원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총재의 동의가 없이 이렇게 대량으로 당원을 가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고 마지막으로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지금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했던 그 내용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통일교의 어떤 민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소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한 총재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3번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기는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니까 그걸 보고 나온 것처럼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렇게 고위 전관을 선임하고 또 변호인 중에 한 명이 특검과 면담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 시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한학자 총재 측에서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은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함으로써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그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나섰습니다. 담당 검사는 그동안 조사와 재판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구속수감 중이던 자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기 위한 진술을 회유받았던 겁니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된 거지. 7월 실태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등에게 검찰이 실제로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점, 특정 공간에서 피의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점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관련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등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찰의 수사, 사실 무근이란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를 맡았던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술이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KT통신사 불법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성들로 이들은 차에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린 채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KT 불법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 40대 중국 동포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말부터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했습니다. 11시 14분이요. 84만 원어치를 했는데 그 수수료까지 해갖고 99만 6천 원이 결제가 됐어요. 경기도 광명 일대와 서울, 금천, 인천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남성이 소액 결제로 사들인 상품권 등을 현금화해준 또 다른 중국 동포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장비 중에서 안테나나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나 그다음에 무엇인지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KT 등 통신사 근무 이력을 포함해 전화나 인터넷 관련 업무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해킹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주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법무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먼저 어떤 배경으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법무부가 그 교정본부에 별도의 어떤 이 조사팀을 구성해서 한 달간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 주요한 근거라는 것은 당시 개호를 했던 담당관, 그다음에 같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이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2명의 어떤 진술들, 그래서 그 당일 출정 일지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날짜를 특정했죠. 2023년 5월 17일 날 아마 음주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 발표 내용 전에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수원지검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법무부의 발표와 정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거짓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론적으로야 뭐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장소도 오락가락했었고요. 그다음 그 시간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자체 조사를 했었는데 누구를 조사했냐면 이제 변호사들도 조사했고요. 김성태 회장과 같은 관계자들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니까 마음대로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도관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교도관들을 보니까 무려 38명이나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진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그 거짓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진술인 거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출정 일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자가용 타고 가겠습니까? 택시 불러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수송버스, 호송버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출정 일지에 남고 호송 계획서에도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원지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거짓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어떠한 다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원지검이 거짓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 즉각 이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은 이 반박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수사 검사로서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왜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도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을 다른 어떤 사실관계를 들면서 나왔거든요. 특히나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화영 씨는 본인이 종이컵에다 술을 마셨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 개호관의 진술은 불투명한 병에서 무언가를 마셨다는 걸 벗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술을 마셨던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죠. 제3자 뇌물죄 관련한 사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이지만 지금 재판이 중지된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이 부분은 이화영 씨와 관련한 부분은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진술이 술을 먹고 회유를 받아서 진술을 했다는 부분은 이화영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것을 보고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걸 이유로 해서 증거를 배척해달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아마 박상용 검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박상용 검사 측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법무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법무부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박상용 검사 측에서 의심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공판에 딱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먼저 법무부가 회유 정황을 확인했고 이제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법무부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이런 것들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건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요. 결국 지난번에 술 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수원지검이 은폐한 것이냐 아니면 법무부가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이제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이랑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회유된 어떤 증거가 어떤 이 재판 관련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공소 취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는 법무부 관할에 있는 검찰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법무부 또는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떠한 증거를 배척할 만한 상황이 나왔다 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법무부의 발표 내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용의자 중국 동포 남성 2명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굉장히 새로운 기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합차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뭐 저도 핸드폰으로 몇만 원, 10몇만 원 이렇게 결제 종종 하곤 하는데 이 소액 결제가 해킹됐다는 거거든요. 8월 26일부터 이제 범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일정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카톡이 로그아웃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회원 가입이 됐다라고 한 문자가 날라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품권이 수십만 원씩 결제가 되는 사건들이 수십 명한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봤는데 어제 이제 용의자 2명이 검거가 됐는데 펨토셀이라고 하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가지고 그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장소에서 이런 해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용의자가 2명인데 다 중국 국적의 그 조선족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그 사람들이 모바일 상품권 충전하고 교통카드 충전해가지고 이것을 현금화해서 그래서 뭐 수억대 그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결국은 피해자들이 이 불법으로 결제된 금액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길 어떤 게 있을까요? 통신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결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이 피해자인 개인이 이것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점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고객들, 그러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예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어제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매 첫날 코레일 사이트와 앱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3시간 연장됐지만 이용자들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박지선 씨는 추석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계속 먹통이었습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대기를 했는데 진입을 못했고 대기가 한 50만 명 정도 됐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출근 시간까지도 입장이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 코레일 예매 사이트와 앱에서 대규모 접속 지연이 발생한 겁니다. 온라인에는
오류가 나서 아예 접속도 못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역대급이다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겨우 접속해도 100만이 넘는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너무 아무것도 뜨지 않아서 너무 당황했고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예매창이 떴고 코레일은 사과문을 내고 예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조치에 나선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각을 오후 4시까지 3시간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수단 서울 한강버스가 오늘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사업 추진 약 2년 만입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구자연 기자가 한강버스 취향식을 다녀왔습니다. 한강 여의도 선착장. 배 2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내부엔 넓게 트인 창문과 함께 150석 넘는 좌석이 배치돼 있습니다. 정식 운항을 앞둔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입니다. 한강버스의 출항은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강버스는 이곳 여의도 선착장에서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서울 잠실과 마곡을 기점으로 압구정과 옥수, 뚝섬 등 7개 선착장을 거치며 28.9km 구간을 오가는데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신설됐습니다. 서울시는 성인 기준 편도 3,000원,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을 더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많이 밀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2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라서 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직장인들한테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 급행 노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2번째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황금마차와 역대 최대 규모의 의장대를 동원하며 전례 없는 초특급 의전을 선보였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영국 왕실 전통의 상징인 황금빛 마차에 올라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근위대 호의를 받으며 윈저성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2번째로 같은 미국 대통령을 2번 초청한 건 영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궁인 버킹엄궁이 수리 중인 탓에 영국 왕실은 주 거처인 윈저성에서 극진한 예우를 준비했습니다. 헬기 착륙 전까지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직접 나와 영접했고 공식 환영식에는 군악대와 근위병 1,300명과 말 120필이 동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성 조지 예배당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의 묘에 헌화했고 이어진 군 행사에선 영미 공군의 F-35 전투기가 공동 비행하며 양국의 군사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성대하게 열린 저녁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은 재확인됐습니다. Mr. President, as we approach the 250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next year, it is remarkable to think just how far we have come. 트럼프 대통령은 극진한 대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t's a singular privilege to b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welcomed here, but this is truly one of the highest honors of my life. Such respect for you and such respect for y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에도 금리 동결을 유지해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현지 시간 1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5번 연속 동결했던 금리를 9개월 만에 인하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첫 인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배경으로 고용시장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을 들었고 연내에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우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 우표 전시회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마곡동 코엑스에서 전 세계 우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세계 우표 전시회 필라 코리아가 개막했는데요. 전시회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관람객이 액자 속에 담긴 우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람객은 벽에 걸려있는 우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우표와 우표에 담긴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우표 전시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세계 65개 나라의 우표 20여만 장이 한자리에 전시됩니다. 네, 우표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전시회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우표도 공개됐다고요? 네, 세계 우표 전시회는 10년마다 열리는데요. 세계에서 단 한 장 남은 우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작고 붉은 우표는 1856년 당시 소량으로 발행됐는데요. 1센트 마젠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우표는 과거 영국이 지배했던 기아나에서 사용됐습니다. 해외 우표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의 우표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마곡코엑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우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어제 중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의 폭염도 물러가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 9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26도, 전주 28도, 부산 27도 예상됩니다. 동해와 남해 먼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25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